안녕하세요. 저는 그 전자부품연구원이라는 곳에서 그 연구소에서 기획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까지는 아니지만 기업들한테 필요한 그 상용 가능한 기술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연구팀의 한 팀을 맡고 있는 함경선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기술기획에 대해서 설명에 대해서 작년부터 엄청난 고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기술기획이라는 컨셉을 잘 전달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경영학과시니까 마케팅에 보면 뉴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있잖아요. 그쪽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 뭐 소비자가 어떠한 뭐를 갖는지 분석하고 타겟팅은 어떻게 하고 세그멘테이션 하고 가격 정책은 어떻게 하고 유통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전략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그 기술 경영이나 기술 그 전략 관점에서는 기업이 살기 위한 생존의 어떤 그 패러다임으로 이 기술 기획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은 대부분 그런 어떤 마케팅 관점이 아니고 기업이 살아나가기 위한 생존 전략의 관점으로 보셔야지 됩니다. 물론 이 틀 안에서 경영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양한 신제품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다음 시간도 개발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특허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됩니다. 일단 그 내용은 이제 어떻게 컨셉을 좀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이 그 기술 기획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절차와 전략들, 그 다음에 우리 기술 경영학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인간 중심의 어떤 기술 기획,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2012년 말에 코닥이 망했는데 코닥 회사 여러분들 좀 낯설으신 분도 계시는데 옛날에 구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내에서 농구하고 막 그러던 회사거든요. 그만큼 돈도 많이 벌고 배도 들기고 따뜻한 방에서 누워있고 직원들은 굉장히 여유롭게 펀 경영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좋은 발명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상용화하지 않고 자기 그 만족에만 머무르다가 결국은 망해버렸어요. 망했어. 그 전에 아주 살아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걸 어떻게 살려볼까 막 했는데 결국 자기네 필름이라는 아날로그 필름이라는 거를 버리지 못한 상태로 집착을 해가지고 망한 거예요. 바보 같아서 망한 게 아니고 배가 부르니까 설마 하다 망한 거예요. 이렇게 기업이 죽고 사는 문제는 이렇게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원인이 되고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코닥이라는 건 여러분들 사진도 좋아하시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인터넷에 조사해 보면 혁신 사례 중에서 뭐 토요타 자동차도 있겠지만 요즘은 캐논 쪽이 좀 많이 좀 나오는 편입니다. 실제로 보면 얘네들이 1930년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다가 안 된 것도 있고 하다가 잘 된 것도 있고 이런 고군분투 속에서 자기네 핵심 역량들 이렇게 만들어 오고 있죠. 지금은 굉장히 하나의 인더스트리 중에서 리더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기술기획은 이렇게 기술을 발견하고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무기로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이게 교수님께서 편집을 좀 하신 건 안 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이고요. 그래서 테크놀로지 플래닝이 뭐냐 이렇게 보면 테크놀로지 플래닝은 뭐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결국은 전략을 수립하는 관점에서의 신기술을 찾고 그거를 내재화시키고 그 다음에 무기로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 만들던 데였어요. 그런데 인수하고 전략을 펼쳐나가는데 어떠한 지표를 설정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지금은 여러 가지 그 스마트 기기가 발전하고 하면서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됐죠. 왜 이렇게 했을까? 과연 이 의사결정 기간에 경영자라든가 경영학과니까 경영자 입장으로서 어떠한 결정을 했었을까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힘든 결정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스마트워치라고 해가지고 뭐 요번에 안드로이드 웨어라 그랬나요?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결국 우리 앞으로 10년, 5년 후에 시장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느냐? 통찰력이 필요한 거죠. 그 통찰력을 이러한 수업이나 공부를 통해서 자꾸 가지려고 하는 노력이 경영자로서 필요하다라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술을 선택하는 미래 기술 예측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미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재 준비하는 것들 중에서 어떤 놈을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기술 기획의 한 영역으로 보고 있죠. 미래의 친환경 자동차가 토요타가 꼭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이브리드로 가야 될지, 디젤로 가야 될지, 그 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가야 될지, 퓨어셀로 가야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다가 시간이 흘러가니까 퓨어셀이 좀 강해지고 있어. 그럼 다른 것들을 킬해야지, 그죠? 이런 전략들을 해야 됩니다. 경영자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어떻게 스트래테지 디시전을 내리는 의사결정을 하는 어떤 그런 그 체계와 그 다음에 그 방법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아는 범위 내에서 전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기술 기획을 하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거 기술 이론은 좋으니까 이거는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야. 또는 리포트 받아봤는데 사용자의 니즈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야. 어떤 기술 사용해서 이런데 모든 것들은 앞에 전제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무슨 전제가 빠져 있냐면 전략이라는 전제가 빠져 있는 거예요. 기업이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술을 만들고자 하는 기술,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확보하고자 하는 기술이 유용한지 쓸데없는 짓인지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기술 기획을 하게 되는데 기업 전략과 안 맞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업 전략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니까 외부 환경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마이클 포터의 모델은 경쟁 환경을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나랑 싸우는 애들은 누구냐? 난 삼성전자라고 쳐요. 애플 있고 LG 있고 이런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했거든요. 보니까 구글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막 하려고 그래요. 잠재적인 진입자에 대한 위협. 내가 스마트 기기를 만드는데 노트북이 좀 더 작아지고 이렇게 해서 내 걸 교체하지 않을까? 내 시장을 깎아먹지 않을까? 이런 어떤 대체제의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겠죠. 시장은 충분한지 나한테 부품이라든가 지식을 공급하는 것들은 문제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기술을 오케이 해보자라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죠. 외부 환경인 관점이고요. 로봇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로봇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외부 환경 중에서 저렇게 전략적인 경쟁 관계를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뭐가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내 친구가 싫어하겠지? 나의 적군이 싫어하겠지? 좋아하겠지? 이런 이해관계 분석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게 소비자가 어떤지, 내 종업원들이 어떤지, 그 다음에 라이벌, 서플라이, 가버먼트가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크홀더 어널리시스라는 게 중요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이런 어떤 보이스톡이 생기면서 어떤 인더스트리가 전부 다 흔들리게 되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법제도, 이런 규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풀어야 되는데 기술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여건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리포트 중에서 페이스북, 누가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이런 내용이죠. 역풍을 맞게 되죠. 왜냐하면 프라이버시 문제, 사용자의 프로파일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거는 아무리 기술 좋고 돈벌이가 좋아도 조심해야 되는 거겠죠. 그 외에 외부 환경을 이해관계도 있고 경쟁 환경도 있겠지만 내 스스로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내 물건 열심히, 벤처기업들은 물건 잘 만들었어요. 팔 수 있어요, 없어? 없어요. 첫 번째, 생산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걸 유통시킬 능력이 없어요. 자본이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기의 기업의 인프라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로지스틱스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뒷받침되는지를 경영자로는 판단을 해야지만이 그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략화시킬 수 있는 거죠.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나름대로의 가치 사슬을 가지고 매니페처링 파트와 그다음에 세일즈 파트를 나눠 가지고 기획하는 방법, 제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자기의 그 가치 사슬 안에서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가면서 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사슬은 어떤 구조인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쟁 환경은 어떤지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기술 기획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파악을 하고 나면은 기업 경영자는 나는 저기로 가고 싶어. 미국 시장을 점령하고 싶어. 우리 전체 티네이저 소비자들을 내가 다 그냥 끌어안고 싶어. 또는 뭐 반도체에서 넘버원이 되고 싶다라는 디자이어드 퓨처 포지션이라는 게 설정이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어야 되겠죠. 환경이나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받침되면서 정말 갈 수 있는 쪽을 선택하게 되면 현재의 상태를 진단해 보니까 뭐가 생기죠? 갭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갭을 뭐로 메꿔야 되냐면은 기술 기획 관점으로 이걸 메꿀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기술 기획입니다. 삼성 반도체, 이건 뭐 좀 데이터가 좀 되긴 됐는데요.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몇매가 이제 기가로 가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했지만 어떻게 해요? 제품들 스마트 기기의 공급량 따라서 메모리 가격이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 때문에 힘들죠, 그죠? 경영자는 어떤 판단을 내리겠죠? 시황과 상관없이 이익을 낼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가겠다라고 디자이어드 퓨처 포지션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기술기획 관점에서 이 갭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기획이 진행돼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할까? 일단 회사에 어떠한 역량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저는 잘하는 게 뭐냐면 저는 컴공과 출신이에요. 전자 컴퓨터 쪽인데. 좀 컴퓨터밖에 못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조선 배를 만드는 걸 하겠다는 말이 안 되죠. 그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컴퓨터에 관련되어 있는 스마트 기기, 네트워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인데 제가 갑자기 조선업계에 가서 아주 보트를 만들어낼 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를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차별화시킬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너무 자기 핵심 역량이 머물러 있는 거는 안주하는 게 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도전하게 되면 무모한 짓이 되는 거죠. 다시 캐논 얘기를 다시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메카트로닉스, 기계 장치, 프린터는 기계 파트입니다. 전자 파트가 아니에요. 안에 뜯어보면 다 기계예요. 시계도 마찬가지. 미니어처라이제이션, 아주 극소형화시키는 기술을 핵심 역량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레이저 쪽을 한번 뚫어보자. 렌즈 쪽을 뚫어보자. 모터인데 아주 극소형 모터를 해보자. 라는 전략을 세운 거고 이걸 엔드 프로덕트화 시켜서 이걸 가지고 사업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없이 이것만 만들어내면 아주 그 기반이 약한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외부 상황과 내부 상황과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가치 사슬 측면에서 어떠한 상황인지 그 다음에 핵심 역량은 어떤지 이런 게 다 판단을 한 상태에서 주 메모리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된단 말이죠. 디시전 메이킹은 뭔가 보고 검토해 볼 수 있는 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연구소에서도 조금 숙달되지 못한 기획자들은 대부분 이런 쪽으로 기획을 합니다. 아무런 전략 없이 기술이 좋다 또는 막연하게 기술 예측을 해가지고 될 것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기술 기획이 들어가게 되면 10번 삽질하면 10번 다 망합니다. 기업도 그래요. 기업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목표 제왕지역이고 전략적이고 전사적인 관점에서 기술 기획이 들어가요. 경영 전략, 국가 발전 전략, 여러 가지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술 기획은 안 된다라는 게 이런 3세대 R&D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기술 예측을 했었잖아요. 그죠? 기술 예측을 하면 뭘 하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바뀌어갈 것이다. 이런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고 실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서 미래 예측과 실행을 연결시켜 주는 게 테크놀로지 플래닝입니다. 근데 플래닝이라는 건 이렇게 선을 이렇게 딱 그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플래닝은 사실은 계속 들어갑니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까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튜닝 돼야 되거든요. 굉장히 시행착오도 많이 겪게 되고. 그래서
오늘 하는 스코프는 이렇게 목표 달성 기술 수단을 어떻게 찾아내고 그걸 어떻게 달성하느냐,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것들을 하는 거죠. 거꾸로 우리가 기술 기획의 결과물은 뭘까요? 계획이에요, 계획. 실행 계획. 실행 계획인데 어떤 기술을 만들어내자라는 게 아니고 논리 있는 실행 계획이죠. 미래는 이렇고 시장이 이렇게 발전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확보해야지만이 우리 회사가 살아날 수 있다. 앞으로 파급되는 예상은 이렇다라는 논리 정연한 기획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술 기획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결과물인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거에 근거해가지고 사람을 섭외하고 자본을 확충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사결정, 이해관계 이런 거 다 풀 수 있는 전략까지도 다 만들어내는 게 확대되어 있는 기술 기획의 영역입니다. 거기까지 나갈 수는 없으니 일단 그런 관점으로 보고요. 첫 번째, 기술 기획을 하면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의사결정권자한테도 잘 얘기를 하고 내 밑에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고 동료들끼리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기관 내에, 한 기업 내에, 한 국가 내에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툴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로드맵입니다. 앞으로 시장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시장이 나가고 제품도 이렇게 막 될 건데, 우리는 이거에 맞춰서 이러한 핵심 기술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쪽 시장을 우리가 테이크오버 할 수가 없다라는 논리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시간축으로 우리는 어떤 기술들을 전체적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걸 갖게 되죠. 이런 차트를 하나 가지게 되면 기업 내에서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어떠한 기술을 하나 제안서를 써가지고 기술 상무한테 허락을 득하고 싶어요. 첫 번째 물어보는 질문이 우리 회사 로드맵 상에 있는 거니? 이게 제일 먼저 물어보죠. 이 로드맵은 그 회사의 전사적인 목표를 표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고 아무리 포텐셜이 있는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리젝트될 수밖에 없어요. 경영자는 제안서를 킬링하는 재미로 삽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열심히 내가지고 억셉트 될 수 있는 횟수를 높여야 되는데 거꾸로 경영자들은 킬링하는 재미로 살아요. 그런 아주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반영하지 않고는 그분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드맵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앞으로 마켓이 예측, 우리 지난번 시간에 했던 마켓 변동에서 어떠한 제품들이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 있고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가 이렇게 발전될 것이라는 어떤 그 예상을 한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이 뭘까라고 예상을 하죠. 이미 확보되어 있다면 그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고요.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합니까? R&D 프로젝트를 돌려야 되죠. 근데 R&D 프로젝트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냥 이 제품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상품 개발팀이 있고요. 아주 펀더멘털한 그 기술을 개발하는 R&D 전담팀이 있어요. 일반 큰 기업은 그렇습니다. 작은 기업은 다 해요.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구소는 이런 쪽에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테크놀로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R&D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안서 형식으로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하이닉스가 지금 SK로 넘어가 있죠. 여기에 로드맵을 그냥 공개되어 있는 거 가져왔습니다. 로드맵은 이런 개념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 틀리지 않는 것은 시간축을 두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두고 성능 지표들을 시간축에 표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만큼의 어떤 그 정보들을 표현하는 건데 자유롭게 보통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형식을 되게 좋아합니다. 기술과 산업과 프로덕트 이렇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테크놀로지 로드맵을 그리는 것을 한번 보면은요, 예측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 시간에 그래서 마켓 트렌드를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이죠. 시장. 근데 어떤 기술은 시장이 존재하는 기술도 있지만 어떤 기술은 그냥 막연하게 준비해야 되는 기술도 있긴 해요. 그죠? 정답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장 변화 니즈를 감당해낼 수 있는 핵심 전략 제품이나 핵심 기능은 무엇가 필요하느냐. 이제 5년 후면은 구글의 무인 자동차가 나와가지고 돌아다닐 것인데
그때는 아주 고해상도 카메라가 필요할 것이다. 뭐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긴가 어디에 표현이 되겠죠. 아주 뭐 몇백만 회소의 아주 저가형 뭐 카메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떨 때는 전략 제품이 단기별로 이렇게 탁탁 맞히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의 제품을 쭉 끌고 나가면서 지표를 바꿔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모리 용량이 뭐 500메가에서 뭐 2기가로 확대되는 형태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목표치가 따라가고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핵심 요소 기술들을 나열합니다. 요소 기술 A, 요소 기술 B, 요소 기술 C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쭉쭉쭉쭉쭉 나가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로드맵의 형태고요. 여기다가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좋아하는 형태인데 어떻게 이 기술로 확보를 할 것인가? 학교랑 같이 공동 개발해야겠다. 아니야. 중소기업에 아웃소싱 내보내야겠어. 아니야. 우리 연구팀들을 이용해야겠어. 아니야. 특허를 사와서 전략적 제휴로 만들어내야겠어. 이런 식으로 전략까지도 표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로드맵 그 내용대로 아까 말씀 다 드렸죠. 시간축을 그리고 트렌드하고 전략 제품과 예측한 다음에 목표치, 시간축 기준 로드맵을 쭉쭉쭉 전개하는 거죠. 여기 화살표가 보이는 거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끝나는 건지, 얘가 어디로 또 이동되는 건지 이런 관계를 또 형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정답은 없어요. 정형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편하게 쓸까 이런 게 중요하겠죠. 우리나라의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연료전지에 대해서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제가 에너지기술 평가원에서 만들었던 건데 연차별로 목표치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어떤 기술들을 만들어냈는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국가 기술이다 보니까 러프한 거예요. 그죠? 로드맵은 러프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목표치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로드맵을 만들고 나면은 로드맵은 시간축에서 어떠한 핵심 기술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갈까를 예측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 핵심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실행 전략을 그럼 핵심 기술이 나왔는데 실행 전략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사용되는 게 이제 테크놀로지 트리라는 걸 씁니다. 테크놀로지 트리는 간단하게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들 자동차를 좋아하신다면은 자동차를 곰곰이 사용해 봅시다. 자동차는 어떻게 됐죠? 구동부, 그죠? 그다음 파워트레인, 조향장치, 뭐 이렇게 됐죠. 연료 공급장치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죠. 근데 조향장치는 또 어떻게 나눌 수 있죠? 스티어링 핸들도 있고 안에 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조인트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핸들을 또 다시 뜯어보면 뭐 피복도 있고 안에 너트도 있고 이렇게 계층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핵심 기술을 탑에다 두고 그것을 쫙 펼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기능,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에서는 그렇게 나눠지고, 소프트웨어에서는 또 기능으로 나타나고, 또는 어떠한 그 제품에서 어떤 그 목표치가 있다면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전개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연료전지 계속 말씀드렸는데, 연료전지는 수소 같은 걸 넣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인데 보시면 액체 연료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든다. 핵이 아니고 이걸 위해서 분해시키는 거예요. 그죠? 기능을 분해시키는 거죠. 그래서 화공에서 얘기하는 산화반응, 환원반응, 이온반응 뭐 쭉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펙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게 기본적인 기능에서 그 다음 밑에 세부 기능들 이것들에 대해서 특성치들을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약간의 계층화되어 있는 게 나오시겠죠. 굉장히 큰 제품, 자동차, 그 다음에 우주 왕복선 이런 거는 뭐 엄청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건 생각할 수 없으니 아주 간단하게 두 개만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되면 이 2차 기능들을 이게 큰 카테고리, 그러니까 이걸 완성하는 큰 카테고리를 왼쪽으로 두고요. 이걸 달성하기 위한 기술 특성들을 여기다가 표현을 하는 거죠. 물론 특성만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기술의 어떤 한 분야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로드맵하고 뭐가 다르죠? 로드맵은 시대와 필요한 니즈에 맞는 프로덕트에 필요한 기술들 전개를 롱텀으로 하는 반면에 이것은 필요한 기능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숏텀으로 프로젝트화 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타임테이블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간축으로 하는데
우리 연구소에서는 보통 짧은 프로젝트는 2년, 긴 프로젝트는 뭐 한 8년 이렇게 갑니다. 이것을 이렇게 기술 기획팀들이 이런 어떤 그 간트 차트를 만들어서 이 목표를 달성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를 하죠. 이걸 보게 되면 어떤 결론이 생기게 되냐면, 이 특성이 이때 준비 안 되면 얘는 죽는 거네. 이 특성은 준비 안 되네. 뭐 이런 식으로 좀 논리적인 또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겠죠. 그죠?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트 차트화 시키게 되면은 단위 시간에다가 액티비티를 이렇게 쭉 뿜어내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근데 이제 그 회사에서 기술 기획을 하는데 로드맵을만 사용하나요? 뭐 또는 테크놀로지 툴을 이용해서 간트 차트를 이용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회사에서는 가능한 한 모든 도구로 다 사용을 합니다. 기술 추리에 기반해서 차트도 만들어 보고 로드맵을 또 사용하기도 하고, 순서로 보면 로드맵 상에서 있는 핵심적인 기술 도메인을 찾아내는 거고요. 그 도메인을 핵심 기술, 요구 기술들을 이렇게 스프레드 시켜가지고 이것들을 실제로 하게 된다면 아주 디테일하게 순서화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어떤 그 간트 차트라든가 로드맵이든가 이런 것들에 묶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연구팀이라든가 재원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묶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묶을 수 있다면 묶어서 이것들을 프로젝트화 시키는 거죠. 이걸 프로젝트화 시키고. 이쪽을 볼까요? 자동차의 핸들 만드는 기술과 자동차의, 잘 모르겠습니다, 그 등속 조인트를 만드는 기술을 묶어서 우리는 조향장치 기술 개발로 프로젝트를 명명을 하고 그거에 대한 프로젝트 제안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은 혼자만 만들었던 어떤 건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묶어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실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가겠다는 어떤 실행 전략을 더 깊은 레벨에서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에서 여러분들 경영을 하시고 회사에 가서 실무 담당자로 일하게 된다면 반드시 이런 로드맵과 그 다음에 어떤 테크놀로지 추리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고 그 모든 전반에는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서가 여기서는 3개 나왔죠. 그죠? 3개 나왔으면 이 제안서에 포함되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런 거죠.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백그라운드가 나와야 되죠. 이거 뭐가 돼야 되죠? 기업 전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기업 전략, 우리가 퓨처 포지션 이렇게 잡고 있다. 근데 이렇게 갭이 있다. 갭 하려면 우리는 이 기술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논리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아까 디시즌 메이커가 카트를 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최종 목표는 몇 워트의 전기를 만들어내는 연료전지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팀들은 아웃소싱은 어떻게 하고 인소싱은 어떻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전략이 나오겠죠. 필요하다면 원천 기술 사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잡으라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 만들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사업화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 다소 마케팅이나 전략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같이 이제 조인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좋아, 하자. 뭐가 필요한데? 돈이죠, 돈. 사람을 투입은 다 돈이에요, 돈. 돈인데 돈이 처음부터 많이 들어가느냐? 연차별로 어떻게 이렇게 가느냐? 이런 것들을 논리정연하게 만들어내야지만이 가장 기본적인 기술 기획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경영자한테 억셉되고 승인되면 그다음부터 세부 실행 계획이 쫙 나눠지겠죠. 마케팅 팀도 불러들이고 그다음에 생산팀.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생산 라인에서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없다면 그런 생산 라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디스커션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전략부터 프로덕트를 만들어내고 제안하고 모든 것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특허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이디어 내는 것부터 커머셜라이제이션 하는 것까지 모든 과정에서 특허는 필수적입니다. 이 수업에 있는 그 중에서 기술 보호도 있고 해서 이건 설명은 제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정보들을 이용해서 그 빈틈을 찾아서 가든가 싸워보려면 어떻게 싸울 것인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젝트를 일단 해봐. 한 다음에 그거를 하나하나 상황되면서 킬링하거나 또는 선택과 집중해서 더 재원을 밀어넣는 이런 액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나 국가는 이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유지하게 되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실현 가능성이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쪽, 그 다음에 실행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프로젝트를 괜히 많이 몰게 되죠. 여기에는 하나 더 있죠. 가치, 그죠? 잠재적인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이것들이 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점점점 프로젝트가 이렇게 런칭시키고 놓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개발 위험이 낮고 기대 수익이 높은 과제로 재구성하다 보면 얘네들은 다 죽여야 돼요. 경영자의 역할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걸 우리는 보통 캐피털 레이셔닝이라고 합니다. 회사에 가서 누가 물어보면 캐피털 레이셔닝 관점에서는 이런 말을 쓰세요. 그러면 면접 볼 때 됩니다. 캐피털 레이셔닝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 때문에 그 어떤 전반적으로 다 끌어올리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데 선택과 집중을 누가 하나요? 경영자가 선택과 집중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은 분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킬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킬링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얘를 킬링하고 싶어요. 얘는 킬링하고 싶어요. 또는 어떤 놈들이 고비용인지 어떤 놈들이 실현 가능성이 적은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준으로 할까요? 차트 딱 그려놓으면 점으로 타타타닥 플러팅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게 안 됩니다.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를 어차피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전부 다 사람이 들어갑니다. 컴퓨터와 데이터들은 전부 다 그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보조 시스템으로. 그래서 MIS 이런 거 경영학에서 하잖아요. 그죠? 다 그런 관점에서 여기에서 데이터를 주는 것이죠. 정량적인 평가에서는 사실은 돈을 봅니다. 돈.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얼마나 리턴이 돌아오느냐. 이런 관점이죠. 아시겠지만 미래의 수익은 현재로 당기게 되면 다 그죠? 할인율 적용 때문에 금액이 확 줄어들죠. 그죠? 이런 것처럼 미래 수익을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가 얼마 될까? 그 다음에 또는 이대로 계속 간다면 수익률이 얼마나 날까를 할인율과 비교해서 높다면 투자, 아니면 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건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죠. 여기서 의존만 하면 안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돈만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판단 오류를 빠질 수가 있어요. 누가 미래를 예측합니까? 누가 할인율이 그렇게 될 거라고 누가 예측하고 누가 수익이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수익이 많이 날 거라고 엄청난 투자를 했다가 쪽박차는 기업들 많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판단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냐면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정성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정성적인 평가를 할 때는 이런 단계를 거치는 거죠. 정말 되는 걸까? 대충 두둑해 보니까 계속 될 것 같아. 이게 참 애매하네. 옐로우 받은 건 따로 모아서 다시 한번 해보자. 비교해보자. 이런 어떤. 결국은 점점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사람들이 하는데 이때 동원되는 사람들은 공학자, 그 다음에 재정 전문가, 경영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판단하는 기준들은 시장 환경, 그 다음에 경쟁, 아까 다 말씀드렸죠. 포터의 경쟁 모드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보고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돈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 항상 그런 판단을 하죠.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선정할 때는 아주 점진적인 프로젝트와 점진적인 발전을 갖는 프로젝트와 미래에 막연하지만 미래에 우리가 먹거리를 찾는 것을 하게 되죠. 삼성전자의 모 회장님께서는 이쪽에 머물러 있는 회사의 어떤 기술 어떤 그 기획팀을 질책을 하시는 거죠.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력 시대 가치는 이쪽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사람 중심으로 기술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단순하게 하나 있죠. 모든 거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 사회가 다 사람을 위한 건데, 그죠? 그래서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다른 분들 얘기한 것도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참 재밌는 사람이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그 기술과 인문학이 교차하는 지점에 애플이 있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그들이 원하는 기술들을 실현시킬 수 있었다라는 그런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을 위해서 기술을 만들지만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쓸데없는 기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 만들면 뭐합니까?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수님과도 미팅할 때도 그런 얘기 하는데, 저기 아까 조선업 얘기했는데, 배에 들어가는 이만한 너트 하나가 있는데, 이거하고 인간 중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굉장히 단계를 지나고 나면 결국은 그 배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정비하는 사람들 관점으로 그 너트를 설계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학과 과학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애플이 위치하는 거. 인문학이 여기고 과학이 여기고 조선업이 여기고 여기가 환경 산업이라면 이 모든 것에 중간에 있는 이 연결시킬 수 있는 경계점이 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는 거라고 판단이 돼요. 제 주장이지만. 그래서 어떤 그 교차점에서 스트러처럴 호울이라는 그런 개념을 제시한 학자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많은 정보와 많은 기회가 올 수밖에 없다. 애플이 그래서 그런 어떤 기회를 갖진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과에서는 기술개발 협동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인간중심 기술 기획 입장에서는 사람이 피부로 만질 수 있는 기술을 위해서 밑에서는 엄청난 기술들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칩 하나 만드는데 인간중심이 왜 필요해? 하지만 이것을 상상하고 이 니즈에 맞는 기술들을 개발해 줘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필름까지도. 그거를 백엔드라고 보고 그 다음에 사람한테 갈 수 있는 기술을 프론트엔드라고 본다면 인간과 테크놀로지에 연결시켜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인간중심 기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과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숙제. 이 로드맵을 한 단계를 더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변화와 니즈가 있지만 거기에 인간 생활은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여기다가 기술을 하면 안 돼요. 뭐가 중요하죠? 가장 상징적인 키워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키워드를 사용을 하거나 아주 짧은 문장으로 여기를 표현을 해서 이거에 맞는 전략 제품과 요소 기술들을 로드맵상에 뿌려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거는 방법론과 그 다음에 우리가 기술 기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큰 관점에서 접근을 했고요. 구체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어사이먼트는 개인은 관점에서는 그 제품을 하나씩 고민하고 있을 텐데, 지난주 개인 숙제와 거의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니즈와하고 좀 안 맞아서 망가지거나, 이런 어떤 시장 니즈와 제품 개발이 좀 안 맞았던 부분들 위주로, 그 다음에, 제품의 특성이 안 맞았던 위주로 뭔지 한번 자유스럽게, 우리 했던 숙제처럼 해주시는 게 어떨지. 팀 어사이먼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획자 입장에서 로드맵을 한번 작성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차트를 이용하시고요. 이런 차트에다가 해야 되는데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아무리 멋있게 그려도 소용없어요. 기획의 논리가 받쳐주지 않으면 누구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학생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제품을 크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한번 해봤으면 하고요. 제가 빨리 마친다고 했습니다만. 자, 우리 그렇게 멋진 기획을 하시는 우리 한정표 대표, 우리 강의도 멋지게 해주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